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늘도 다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에 교과서 필요한 것은 교과서와 역시나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인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따라하고 복습하겠다는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준비해 봅시다. 첫 번째, 교과서는 67쪽이네요. 교과서는 67쪽. 그리고 학습지는 47쪽입니다. 학습 40쪽. 그리고 마인드 장착발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끝까지 듣고 난 후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걸 거치면 분명히 나는 한층 더 성장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러면 수업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오늘은 양난 이후의 정치 운영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외란과 호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질문. 홍의장군 곽재우와 승려 서산대사 등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의 사례들이 나오네요. 홍의장군 곽재우와 서산대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인물들이 활동했던 거를 우리 뭐라 부르는가? 바로 의병이라고. 의병들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병들이 활동했던 전쟁 또는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젠가?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시기에 대표적 의병들의 활동 누가 있다 여러분들? 홍의장군 곽재우와 그리고 승려 서산대사 등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승려가 있다면 사명대사, 이런 승려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시기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이 질문은 한층 더 나아갔습니다. 이 활동할 때의 국왕을 묻고 있네요. 이 국왕이 언제일까 여러분들?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 조선 선조 시기에 선조는 남한산성을 피랑 갔었나요 여러분들? X죠 여러분들. 남한산성을 피랑 갔던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 인조죠. 이 인조가 피랑 갔었던 그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들? 누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죠. 그때가 무슨 전쟁이다? 바로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묘호란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정묘호란은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 간 게 아니라 이때는 어디로 갔냐면요. 인조는 국왕은 강화도로 피신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 갔을 때는 정묘호란이고 어디로 갔을 때? 남한산성 갔을 때는 병자호란이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중심은 국왕입니다. 국왕 킹이 어디로 갔냐? 강화도로 가면 정묘호란, 남한산성 가면 병자호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3번.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활약했을 때, 이런 관군이 활약했을 때는 언제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활약했던 전쟁의 결과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인질로 잡혀갔다.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죠,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다? 그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 자, 이거 잘못 말했죠? 이거는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이고 아래가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의 결과 복림대군과 소현세자 인질로 잡혀갔고, 하나 더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관계가 하나 더 있다면 군신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슨 전쟁 결과? 병자호란의 결과. 이 병자호란의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관군의 활약 뭐가 있다? 임경업의 활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외란과 호란에 학습한 부분요,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례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전쟁이다, 임진왜란이다, 병자호란이다, 정묘호란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엔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능.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힌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여러 성들이 함락되고 왕성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자 곽재우 무슨 옷 입은? 굵은 옷 입은 홍의 장군 곽재우는
고려 때는 왜구가 쳐들어왔었다. 근데 그 왜구가 언제? 지금도 쳐들어왔다. 7년간 누가? 이순신에 의해서. 힌트 다 나왔네요. 이순신 곽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러면 이 전란이 뭐다? 이 전쟁이 뭐다 여러분들? 이게 임진왜란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임진왜란과 관련된 찾아봅시다. 1번 진울이 주도하는 수선사. 진울이 주도하는 수선사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느 시대? 고려 시대에 있었던 불교 통합 운동이다라는 걸 우리는 학습했었습니다. 고려 시대요? 임진왜란 어느 시대? 조선 시대죠. 이미 1번 틀렸네요. 2번 남한산성으로 피하는 누구? 국왕이래요. 남한산성 피하는 국왕 뭐다 이게 여러분들? 조선 시대에 있는 병자호란이다. 그래서 병자호란. 3번 행주산성에서 권율. 벌써 정답 나왔죠? 4번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이게 신라시대에 있던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선덕여왕. 참고로 황룡사를 만든 사람은 진흥왕이에요. 황룡사를 만든 사람은 진흥왕이고 그 절 안에 목탑을 세운 사람은 선덕여왕식이다라는 거예요. 5번 단발령에 항거한 의병이래요. 우리는 이거를 정미의병이라 해서 추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밑줄근 전란 중에 있던 사실 옳은 것은, 그럼 전란의 힌트를 찾아봐야겠네요. 이 책은 첫 번째 힌트 나온 조선시대구나. 조선시대구나. 전란을 피해 복림대군과 인평대군 등이 강화로 이동한대요. 자, 여기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국왕이 가는 걸 봐야 돼요. 국왕이 가는 거. 강화 앞바다 건너기 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국왕은 어디로? 남한산성 갔다는 거죠. 누가? 당시 국왕은 남한산성. 이 국왕은 어느 시대 사람? 조선시대 사람이죠. 조선시대의 국왕이 남한산성으로 갔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 전란은 그러면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 자, 그렇다면 이 국왕은 누구죠? 이 국왕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병자호란 시기의 국왕? 인조죠. 인조죠. 인조가 남한산성 피란하던 병자호란이란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사실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안 배워서 모를 거예요. 이거는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입니다. 임진왜란. 이거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2번 강홍립이 쌀우전투에 보냈다. 이거는 광해군 시기에 중립외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립외교. 3번 김시민이 진주성에 싸웠다. 이건 여러분 또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4번 임경업이 백마산에 싸웠다. 정답은 이거죠 여러분들. 1번 몰라도 우리가 임경업 백마산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게 병자호란이고. 5번 최윤덕이 이만주 부대를 정벌했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최윤덕을 사실 스치듯이 배우긴 했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세종 시기에 있었던 사군 육진 개척과 관련됩니다. 특히 최윤덕은 사군을 개척한 사람이고 육지는 김종서라는 장군이 개척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 문제를 접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왜란과 호란은요. 전쟁 순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게 왜란인지 호란인지 정미호란인지 병자호란인지 그 시기를 파악하고 당시 국왕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학습 목표는 같이 읽자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학습 목표는 오늘 학습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습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독서실이면 속으로라도 따라 읽어주세요. 첫 번째, 양난 후 변화한 통치체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양난 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통치체제라는 게 변하게 되는데요. 중앙통치체제, 지방통치체제, 군대 운영 방식 등이 변하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양난 후에 붕당정치가 변질합니다. 우리가 사림 관련해서 학습하게 되면서 붕당정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디와 어디?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양난을 거치면서 점차 자기 사익을 위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 정당들의 이익을 위한 현상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보고요. 3번 양난 후에 나타난 탕평정치 내용을 파악해볼 건데 이 탕평정치는 이 붕당정치의 변질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학습목표에 관련된 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캐릭터죠. 여러분. 짐승 친구들이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짐승 친구들이 나오는 그 수민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다시 조선이었어요. 조선이 땅! 머리를 맞게 됩니다. 이 머리 맞게 된 거 누구죠, 여러분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누구요? 계란이 아저씨죠. 계란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란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양난이라 부르죠. 양난. 자, 이 양난은 여러분들 외란과 호란을 같이 말합니다. 외란과 호란이라는 기나긴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은 많은 생각에 많은 통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조선이 이어졌다가는 우리 더 이상 망할 수 있겠다. 또는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지냈다가는 우리 조선이 망할 수 있겠다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중에서 먼저 정치적 변화를 보게 될 건데요. 정치적 변화 중에서도 통치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체제는요. 중앙, 지방, 군사, 교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선 전기 통치체제 정비 내용을 학습하면서 배운 전체적인 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의정부 6조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원부, 사관원, 그다음 홍문관, 성균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8도 지방 체제로 정비했다. 이런 거 배웠었고 군사적으로는 5위 중심으로 정비가 되었다 배웠었고 교육으로는 성균관, 향교 등이 있다. 이런 것도 배웠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거를 우리는 통치체제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의 체제입니다. 체제, 시스템이에요. 자,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볼 거는 우리는 먼저 중앙 통치체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통치체제. 자,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기본이 되는 통치체제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바로 의정부와 육조였습니다. 의정부 6조. 바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중앙 통치체제를 운영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양난을 거치면서 뭐가 강화되냐면 바로 요 기구입니다. 비변사라는 기구가 강화됩니다. 자, 비변사는 뭐냐? 여기 적힌 것과 같이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은 레디예요, 레디. 준비하는 것은 레디. 준비하는 것은 뭐를? 변방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는 기구를 말하는 변방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는 기구예요. 다르게 말하면 조선시대 변방에 뭐가 있었냐면 위에 여진족이 있었고 저 아래는 어느 나라? 왜구가 있었다는 거죠. 여진족과 외구의 침략에 대해서 대비하는 준비하는 무슨 기구다? 군사기구였어요. 특히나 이 기구는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 이거는 원래 초창기에는 중종 시기에 만들어진 임시기구였어요. 여러분들. 즉 변방에 소란이 발생할 때만 여진족이 잠깐 침략해 왔을 때만 왜구들이 잠깐 소란을 일으켰을 때만 잠깐 있었다가 문제 해결되면 해산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구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했어야 할 사건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양난이란 거. 외란과 호란이란 거. 외란 7년 동안 그다음에 호란의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 기구는 해체될 날이 없었던 거죠. 이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비변사는 점차 기능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변하게 됩니다. 상설기구에서 나아가 이 기구는 인사, 외교, 군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비변사는 원래 무슨 기구였다?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였다는 거야. 하지만 양난을 거치면서요. 인사, 외교, 그 다음에 군사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 비변사가 담당하게 됐다는 거죠. 자연스레 이 6조에 있었던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부와 그 다음에 군사 업무를 담당하던 병부와 그 외 다른 부서들의 업무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왜냐? 이 비변사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변사에서 이 육조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통치 변화, 특히나 중앙 통치의 변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넘어가라. 자, 그리고 이제 군사 통치체제, 군사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요, 5위였습니다. 5위. 이 5위가 구성되는 방식이 어떻게 있냐면, 바로 특히 정군이에요. 의무병, 듀티예요, 듀티. 의무병이에요. 이 의무병 뭐냐? 다르게 말하면 징집병, 징집병이 뭐예요, 여러분들? 강제로 끌려가는 애들이에요. 조선 전기만 해도요, 16세 이상이 되는 양인들은, 천민 아니에요, 양인들은 모두 다 군사의 의무를 졌습니다.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대를 가려는 사람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군대 가려고 하면 나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까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까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군대는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들 시간이 흐를수록 군대를 안 가려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군대 명부에서는 군대 갈 사람 이렇게 적혀는 있는데, 이들이 실제로 군대에 가지 않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거를 대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립 또는 방군 수포라도 말합니다. 자,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여기는 운영이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군적에는 분명히 군대 갈 인원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으니까 외란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5위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위는 무너지게 돼요. 이 정군이 구성이 못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군적에는 10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 명부에는 100만 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여기에는 100만 명도 안 되고 50명밖에 안 됐다라, 실제로 근무한 사람은 5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란 시기에, 호란 시기에 5위는 무너지고, 대신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5군령이 구성이 됩니다. 훈련도감 여러분들 임진 외란 시기에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부대. 임진 외란 시기에 만들어진 부대예요. 이 훈련도감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총 쏘는 포수, 활 쏘는 사수, 창 들고 있는 살수라는 포사살이라는 세 개의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쪽 5위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들은 모병제입니다. 모병제예요.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자들에 한해서 희망자들 입대를 해서 구성된 부대예요. 자, 모병이면 뭘 줘야 될까요? 월급을 줘야 돼. 월급. 또는 우리는 이거를 급료라도, 급료를 받는 부대인 게 바로 훈련도감이고 선조 시기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때 정군들은 월급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상이었어요. 무상. 이때는 근데 모병제로서 급료를 주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인조식의 총융청, 어영청, 수호청, 숙종시의 금형들이 만들어지며 5군령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양난을 거치면서 5위가 뭘로 바뀌었다? 5군령을 바뀌었다는 거. 그 5군령의 시작은 뭐다, 여러분들? 5군령의 시작은 훈련도감이다라는 거고, 훈련도감 만든 왕이 누구다? 선조식이다. 선조식에 있었던 전쟁이 뭐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그리고 숙종시기에 금이형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도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금이형과 훈련도감이 어느 왕 때 만들어졌는가, 그 시기 정도는 파악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자, 중앙군이 바뀌었으면 한편 지방군도 바뀌게 됩니다. 지방군. 어이구, 넘어갔네요. 자, 지방군도 바뀌게 됩니다. 지방군은 원래 여러분들 영진군 체제라고 해서, 영진군 체제래요. 영진군은 뭐냐? 저기 영진 해변 아니고요. 영진 따로, 영과 진이 있는 거예요. 영과 진은 뭐냐?
우리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지는 뭐냐? 우리 도시의 핵심 되는 지역,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진을 만드는 거. 진. 여기에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드는 거. 그게 진이고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과 영을 중심으로 지방을 방어했습니다. 이 영진에 그러면 부대를 복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군인들 어떻게 하냐면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올라가서 이 영진에 복무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는 이 농민들은 모병이었을까? 징병이었을까요? 다 징병이었어, 다 징병. 다 징병이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역시나 말했다시피 5위 때도 말했다시피 이 징병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군대 가기 싫었으니까 군역을 피하려고 했으니까 징병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진군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고 외란들 왔을 때 너무 쉽게 뚫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 바로 속오군 체제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각 지역, 각 최하 향촌, 농촌, 어촌, 각 최하 단위에서 10개 단위로 묶습니다. 10개 단위로 묶고 이 단위를 또 묶습니다. 이렇게 또 묶어요. 또 묶고 이렇게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단위별로 묶은 게 속오군 체제라는 거예요. 속오군 체제. 이 속오군 체제 가장 큰 특징은 양반부터 해가지고 천민까지 모든 신분들이 속해 있다라는 거, 믹스되어 있다라는 게 이 속오군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방군 체제를 바꿔가지고 각 지방에서 방어가 이루어질 수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요. 양난 이후에 지방군 체제 어떻게 바뀌었다? 속오군 체제로 바뀌었다. 다만 속오군 체제 특징 뭐다, 여러분들? 양반부터 해서 노비까지, 천민까지 모든 신분들이 섞여 있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정치의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의 변화를 보게 될 건데요. 경제의 변화는 뭘 중심으로 볼 거냐면 바로 세금제도 운영 변화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중심이 있다면 그거는 경제 구조의 변화인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게 될 거고 오늘은 세금제도 운영에 대한 변화 중심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세금제도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의무를 지게 됩니다. 먼저 전세, 그리고 공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세는 뭐냐면 전세는 말 그대로 토지세입니다. 토지. 학습지 왼쪽에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전세는 토지입니다. 토지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쌀, 콩, 보리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전세입니다. 공물은 뭐냐?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문진의 특산물이 홍게나 아니면 오징어 등을 가져가는 거고 또는 상주에서는 사과, 충주 사과도 유명한 충주 사과 이런 것들 어디야? 굴비. 영광하면 굴비죠. 영광 지역에 굴비를 내놔라 하는 것처럼 각 지역 특산물을 내는 게 공물이고 역은 노동력을 제공한 이 노동력 크게 요역과 군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요역과 군역. 하나는 국역이라는 거죠. 국역은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거예요. 즉 과거제에 합격한 사람들은 국역을 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군역, 요역들도 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특히 양반들이죠. 과거제 합격한 사람들은 국역을 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국역보다는 주로 역은요. 요역과 군역을 말해요. 요역은 뭐냐면 각 도시에서 각 지방에서 어떤 건물 보수가 필요하면 강제로 징발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주문진에서 도로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각 어촌에 있는 사람, 어민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도로를 보수하도록 하는 거고요. 군역을 말 그대로 군대에 가는 거예요. 군대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역이라 부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세 가지 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틀 중에서 전기에 전세를 운영 방식이 뭐냐? 바로 우리는 그거를 공법이라는 공법. 세종시계 시행한 거야. 세종시계. 자, 공법은 뭐냐면요. 토지를 등급을 나눈 거예요. 6등급, 9등급을 나눈 거예요. 토지의 등급을 9등급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풍흉에 따라 6등급으로 또 나눴습니다. 자, 똑같은 면적의 토지여도 어떤 토지는 100kg 쌀을 생산한다면 어떤 토지는 40kg밖에 생산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거를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또 풍흉에 따라서 이 토지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풍흉은 뭐냐? 농사가 잘 됐냐 못 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토지에서는 원래 100kg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날따라 태풍도 많이 오고 장마도 많이 와서 40kg밖에 생산 안 됐다 하면 이제는 실제로 답사를 해가지고 풍흉의 등급을 매겨서 이 토지는 굉장히 농사 안 됐구나 하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원래 이 토지는 100kg가 생산돼야 되는데 그날따라 더 잘 돼가지고 120kg 만들었다 하면 이 토지는 농사 잘 됐냐면 세금을 더 들고 가도록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이 풍흉의 등급은 6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분 6등급, 연분 9등급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복잡하죠. 문제는 이 공법의 운영이 너무 복잡했어요. 여러분들 매번 가가지고 토지를 측량해가지고 이 토지의 질을 파악해야 되고 또 매년 가가지고 이 토지에서 풍작인지 흉작인지를 매년 가서 확인하러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가장 낮은 등급으로 세금을 내도록 해왔습니다. 그 낮은 등급이 뭐냐? 바로 하하년인 4에서 6등급 하는데 아무튼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정리하면요. 공법은 토지의 등급과 풍흉의 등급을 9등급과 6등급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 가서 토지를 조사하고 풍흉의 등급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바에는 어떻게 하자? 영원히 정해버리자. 등급을 영원히 정해버리자. 다르게 말하면 등급을 영원히 정해버리자. 우리는 그거를 영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영정법. 인조식의 시는 인조. 병자호란, 정묘호란 있던 그 인조입니다. 인조식의 영정법이 시행이 됐는데 영정법 뭐냐? 4에서 6두의 쌀을 내도록 고정한 겁니다. 고정. 영원히 정한 거예요. 자, 공법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풍흉을 정했다 했잖아요. 원래 이 땅에서는 100kg가 생산돼요. 그러나 우리 흉작이래요. 40kg밖에 생산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실제로 답사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흉작이네? 그러면 흉작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4에서 6두만 내. 자, 이 토지는 다른 토지는 100kg 생산할 수 있는데 이번에 너무 잘 돼서 200kg 생산된 거야. 그러면 이 토지는 1등급 토지네. 그러면 이 토지는 20두를 내. 이런 거였어. 원래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다, 여러분들? 복잡했다. 다르게 말하면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률적으로 다 가장 낮은 등급인 4에서 6두로 내도록 영원히 정해버렸습니다. 그냥 영원히 정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공법 어려웠다.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인 4에서 6두로 영원히 정했다. 끝. 이거 여러분들 언제 시기는 중요한 건 언제다? 조선 후기다. 또 다르게 말하면 양난 이후다라는 겁니다. 양난 이후에 4에서 6두라는 최하 등급으로 영원히 정한 게 바로 영정법이다. 영정법 뭐다? 토지 전세와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공물은 어떻게 운영된다면 여러분들 전기에는 집을 단위로 현물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자, 선생님 집에다가 말한다. 한수야, 너희 집에 부과할게. 오징어 200kg을 납부해라. 라고 수령이 주문합니다. 수령의 주문은 근거는 당연히 왕이죠. 중앙에서 시킨 거. 중앙에서 저 강릉 주문진에 있는 각 집마다 오징어 200kg씩 할당해라라고 했으니까 수령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말한 거죠. 중앙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너희 집 이번 오징어 200kg 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배 타고 나가죠. 배 타고 나서 오징어를 딱 잡습니다. 200kg 어떻게든 잡아서 어렵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령에다 바치면 수령이 그거를 일부 떼가고 나머지를 이제 중앙에 바치게 됩니다. 뭐를? 오징어 현물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박납의 폐단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박납의 폐단. 수령이 하는 거야. 이거 돈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오징어 200kg를 들고 갔어요. 수령님, 저 오징어 좀 내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어디 보니까 오징어 좀 썩었는데? 비린내 안 나니? 수령님 무슨 말입니까? 저 방금 들고 온 건데 어떻게 썩습니까? 이게 하니까 아니야, 썩었어. 아이, 버려. 아이, 버려. 근데 넌 어쨌든 세금 내야 되잖아. 공물 내야 되잖아. 너 어떻게 할래? 그럼 제가 다시 잡아오겠습니다. 다시 잡지 말고 저기 보면 수산시장 하나 보이지? 저기서 오징어 200kg 사와.
그러면 그걸로 내가 퉁쳐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말하면 수령은 저 수상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정상적인 물건인데도 그 납부를 막아요. 납부를 막아요. 강제로 막고 다른 데서 구매해서 그를 납부하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취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누가? 수령들이, 향리들이 지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뭐라 하냐? 그걸 방납의 폐단이랍니다. 방납. 아까 납부를 막는 거예요. 오징어를 납부, 현물을 내려고 했는데 내지 말래요. 저기 가서 사서 내래요. 농민들의 부담은 커지는 거죠. 오징어는 오징어대로 힘들게 나가서 힘겹게 잡았는데 내지 말라고 또 저희가 돈 써서 사오래요. 농민들은 힘들어요. 이걸 해결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대동법. 그게 대동법. 대동법. 바로 광해군 시기. 광해군 시기. 광해군 시기에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럼 대동법의 특징은 뭐냐? 집을 단위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을 단위로 부과하게 되는, 토지 면적 단위로 부과하게 되는, 뭐를? 현물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뭐를? 쌀이나 동전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중앙에서는 이제 각 집별로 오징어 또는 각 집별로 사과를 내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집에 가서 토지 면적을 바탕으로 쌀이나 동전을 부과하는 거야. 자,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토지가 크면 클수록 뭘 많이 내게 되는 걸까요? 쌀이나 동전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누가 불만일까요, 여러분들? 지주들이죠. 대지주들이죠. 땅이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은 불만이 매우 많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은요, 처음에 경기도 시행하고 나서 전국으로 시행되는 데까지 100년 가까이 걸립니다. 지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대동법 시행은 꽤나 오랜 시간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추후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곡물 전기 모습. 곡물의 전기는요, 원래 중앙에서 할당합니다. 각 지방별로 할당하게 돼요. 강릉 지역, 그 다음에 뭐 부산 지역, 그 다음에 상주 지역, 충주 지역, 대구 지역,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전라남 영광 지역, 이렇게 각각 할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주문진의 강릉 지역에 오징어를 할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령은요, 집을 단위로 현물을 내립니다. 이 개똥이라는 집에 너희는 오징어 200kg 내야 돼 라고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똥이는 바다에 가서 열심히 오징어를 잡아야 돼요. 잡고 나서 납부합니다. 오징어를 내요. 자, 그 일부를 떼고 나머지 일부를 중앙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곡물 전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뭐였다, 여러분들? 이 납부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한다? 막는다. 강제로 납부를 막는다라. 디펜스, 방어하다의 방자예요. 방어하다 방자. 디펜스 한다. 디펜스. 쉴드 친다란 거야. 납부를 막는다. 디펜스 친다란 거야. 막는 과정 속에서 이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대신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이제 세금을 할당합니다. 세금을 할당해요. 세금 할당. 뭐를? 쌀이나 동전을. 강릉 지역, 뭐 어디야? 저기 부산 지역, 대구 지역, 광주 지역, 뭐 전북, 전주 지역 등 각 지역마다 쌀 몇 킬로를 내야 된다. 걷어라라고 할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할당할 때 수령은 뭘 기준으로 한다? 이때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쌀과 동전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면적 바탕으로 뭘 낸다? 농민들은 쌀 또는 동전을 납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부 떼가고 그리고 남은 쌀과 동전을 왕한테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국왕은 오징어를 먹고 싶어요. 사과를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 전기에는 오징어나 사과 등이 바로 올라왔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현물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징어나 사과나 굴비가 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구매해야 돼요. 근데 왕이 맨날 가서 ATM 가면서 이거 오징어 좀 주시오. 맨날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거를 대신 구매해줄 대행 상인이 필요합니다. 그 상인이 뭔가 우리는 그 상인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 그래서 공인한테 이 쌀과 동전을 줍니다. 쌀이나 또는 동전을 공인한테 줍니다. 공인은 누구한테? 상인한테서 쌀과 동전을 주고 필요한 뭐라 해야 될까? 필요한 오징어나 사과나 이런 걸 구매하게 되고 이거를 왕한테 바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대동법이라는 거. 대동법은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걷는다? 쌀, 동전이란 거. 현물이 아니란 거예요. 현물이 아니란 거예요. 오징어, 사과, 굴비를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쌀이나 동전을 걷어갔다라는 거고, 이렇게 걷어갔으면 누가 그걸 대신 구매해줬다? 공인이라는 상인이 대신 구매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고, 어느 왕 때? 대답하세요. 어느 왕 때? 광해군 시기에 시행되었다는 거죠. 자, 역은요. 역도 이제 기본 군역을 중심으로 말할게요. 군역 중심 말할게요. 군역 중심으로. 자, 군역의 전기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징집이요. 징집. 또는 징병이라 말할게요. 징병. 징병이라 말할게요. 징병이었어요. 16세 이상의 양인이면 무조건 다 군대로 편입시켜고 군대에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군대를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가려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 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립이라는 대립. 길 걷다가 좀 약간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 너 좀 돈 좀 벌고 싶지 않아? 말한 거예요. 돈 벌고 싶습니다 나으리. 그런 거. 그러면 내가 대신 군대 좀 서줄래? 그만큼의 돈을 내가 줄게. 내가 100만 원 될 것 같아? 500만 원? 오케이.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너가 대신 서줘. 대신 군대 가줘라고 합니다. 우린 그거를 대립이라고 합니다. 또는 나는 군대를 가려고 했으나 방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포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방납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군대 가려고 왔는데 저 군대 갈 겁니다 했는데 가지마 그런 거예요. 너 가지마. 막는 거예요. 디펜스 하는 거예요. 군대 가려는 걸 막고 어떻게 한다? 대신 돈 줘. 돈 대신 옷감. 영어로는 클로스. 옷감을 줘. 옷감 주면 너 군대 간 걸로 쳐줄게. 얼마나 훅해요, 여러분들. 다 면제해준대. 돈 주면 면제해준대요. 그래서 대립이나 방군 수포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 이럴 바에는 그냥 군대를 가지 말게 하자. 대신에 세금을 걷자라고 합니다. 대신 세금을 걷자. 우리는 그거를 미안해요. 사실 용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방군 수포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공식을 인정하게 돼요. 아직 후기 말한 거 아니에요. 공식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군대를 안 가게 해주는 대신에 포를 납부하게끔 세금을 내게끔 했어요. 세금을 내게끔 했는데 그 세금의 부담이 얼마냐면 이피를 내야 됐어요. 즉 포를 클로스로 옷감을 이피를 내야 됐어요, 여러분들. 이필 굉장히 적어 보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필의 길이가 얼마나 긴데 이 한 필을 자르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필씩이나 내려. 사람들 부담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게 뭐냐? 후기에 시행한 게 바로 그게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영조 시기에 시행하게 됐어요. 균역법은 영조 시기에 시행했고 이 이필을 1필로 감면해줬습니다. 16개월에 2필 냈던 건 12개월에 1필 내는 걸로 감면해줬어요. 정확히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원래 역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징병이었습니다. 강제로. 그러나 군대 가는 걸 막고 대신 서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이 방군 수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나 이 이필이라는 부담, 군포를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 영조 시기에 균역법을 시행해서 1필로 감면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조선 후기에, 계속 말해요. 조선 후기에, 양란 이후, 조선 후기에 1필로 줄여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1필로 줄이면 여러분들 총액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금 건 총액은 줄어들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게 학습지 왼쪽에 적어준 선무, 군간포, 결전, 염, 선, 세 등을 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분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 때 말했죠. 저는 결전, 어염선세, 선무군관포 이런 거 하나를 빼가지고 틀리게 만든다거나 하나를 치사하게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전, 어염선세, 선무군관, 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중요한 건 이게 균역법의 한 내용이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어느 왕 때다 여러분들. 어느 왕 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어느 왕 때? 영조라는 거죠. 영조 시기에 균역법이 시행되었다라는 거.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은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정치 운영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중앙 정치에서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어요. 비변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의 기구였으나 양난을 거치면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통치기구로 자리 잡았어요. 이에 따라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왕권도 약해졌지요. 한편 외란 때 중앙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는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구성된 훈련 도감을 새롭게 설치하였어요. 이후 수도와 그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5군형의 중앙군 체제를 갖추었답니다. 지방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포함된 소고군을 편성하였는데 소고군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전투에 참여하였어요. 조선은 양난 이후 농촌의 안정과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하였어요. 우선 영정법을 실시하여 풍흉에 따라 다르게 걷던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한 결당 쌀 4에서 6두로 거두었어요. 풍년에는 20두를 내야 하지만 영정법이 실시되었으니 6두만 걷겠어. 집집마다 토산물로 거두던 공납은 대동법을 실시하여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배, 동전 등으로 거두었어요. 군역은 직접 군대에 가는 대신 1년에 2필의 군포를 납부하였는데 균역법을 실시하여 2필에서 1필로 줄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됐으면 우리 한번 학습지 있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47쪽입니다. 학습지 40쪽 아래에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지도는요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도록 해주세요. 이 지도는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 관련된 것으로서 몇 년에 시행되어 있다 여러분들? 1608년 광해군시 첫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외에도 두 번째 정보를 하나 얻을 게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린 시기가 얼마나 걸렸죠 여러분들? 100년 가까이 걸렸죠. 1608년 시작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까지 하는데 1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던져야 돼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왜 오래 걸렸지? 두 번째 질문 던질 수 있는 거. 왜 평안도 함경도는 왜 익류지역이라고 할까? 익류지역은 뭐지? 뭘까? 뭐지? 그렇다면 왜 익류를 했을까? 이런 질문 던져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봅시다. 다음 지도에서 보이는 법의 실시 배경을 묻고 있네요. 법이 뭐라고 여러분들? 대동법이랬습니다. 대동법 여러분들 세 가지 세금 항목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전세, 공물, 역 어디? 공물이라고 했어요. 공물. 자, 공물은 원래 어떻게 운영됐다? 원래 어떻게 여러분들? 지불 단위로 현물을 납부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 현물을 낼 리는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막았다라는 거, 납부를 막았다라는 거. 박납의 폐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납의 폐단 해결하기 위한 게 뭐였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대동법이란 거고 어느 왕 때? 광해군 시기에 처음 first 시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리된 답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말한 거예요. 키워드는 박납의 폐단입니다. 자, 2번 지도를 보면 대동법이 전국까지 확산되는 상당한 시간 언제? 100년간 걸렸다는 거죠. 왜? 그 이유 why?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대동법의 주요 내용, 특징,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대동법은 뭘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다 여러분들? 지불 단위로 아니죠. 바로 토지 면적을 단위로 부과했다는 거는 무엇을 무엇을 쌀이나 동전을 부과했었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불만 누가 가졌다 여러분들? 토지 면적을 단위로 했대요. 단위가 커질수록 뭘 많이 내는 거다? 쌀이나 동전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불만이다? 땅을 많이 가진 자들이죠. 바로 대지주의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면적, 대지주의 불만 이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익류지역이란 곳은 왜 운송하지 않았도록 했을까? 왜를 알려면 도대체 익류지역은 뭐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데 뭐지? 익류지역 뭘까? 익류지역 뭐냐면 바로 군대 방비하는 곳입니다. 왜냐? 바로 여기 보면 국경을 접하고 있죠. 어디하고? 여진족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를 방어할 수 있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 방비용으로 쓰라고 해서 이들은 따로 세금을 중앙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의 실시 배경 서술하시오. 대동법의 실시 배경은 박람회 폐단이시고 박람회 폐단 키워드. 그리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시간이 걸린 이유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고 누구?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박람회 폐단, 토지 면적,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지주들 폐단. 자, 그리고 운송하지 이유를 써봅시다.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국경 방비에 필요한 비용. 우리 이건 국경 방비에 필요한 비용 줄이면 군사비죠. 군사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따로 중앙에 납부하지 않고 그들 자체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란 이후에 통치체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그거를 학습 목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란 후의 통치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통치체제를 크게 두 개로 봤습니다. 중앙 통치체제와 그다음에 미안해요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변화와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변화를 봤는데 정치는 크게 중앙 통치체제와 군사제도의 변화를 봤었고 경제 같은 경우는 세금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정부와 육조 중심 운영됐다가 뭐의 힘이 강해졌다 여러분들? 비읍, 미읍, 시읒, 비변사라고 했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고 군사 같은 경우는 크게 중앙과 우리는 지방으로 나눠서 확인해 봤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설치되었다 여러분들? 훈련도감 중심으로 한 5군령이 설치되었다는 거. 어느 사건 이후 계속 말하죠. 양란 후라는 거죠. 양란 후에.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속오군이라는 게 조직되었고 속오의 특징은 뭐다? 신분들이 다양했다. 섞여 있었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었다는 거죠. 세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전세와 그다음에 곡물과 그다음에 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여러분들 영원히 정해버렸대요. 4에서 6도로 내도록 우린 뭐라 한다고? 우린 그를 영정법이라 부르죠. 곡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토지를 면적으로 했대요. 집을 단위로 현물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단위로 토지 면적 단위로 쌀이나 동전을 내겠대요. 우린 뭐라 한다? 대동법이라 하고 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원래 2피를 내겠대요. 2피를 내겠대요. 근데 한 피로 줄여줬대요. 그게 뭐다? 균역법.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균역법. 이거 여러분들 이 내용 전부입니다. 이거에 배운 거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왕 때 시행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